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영정부터 2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2부 제목은 알라카르트라는 건데 이게 불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차근차근 이제 메인 디쉬 요리를 먹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이것 맛보고 저것 맛보고 이런 뜻인데, 왜 이러냐면 지금까지 이제 제가 1, 2부 방송을 하면서 하나하나를 이제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 그래 쭉 했었는데, 그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 사고 있건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에 이제 특별한 이제 전황에 이제 변화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한 주는 또 거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꽤 많았는데 이걸 갖다가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하나로 종합 분석을 하려고 그러니까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그래서 오늘 이제 요 최근에 좀 씻어진 문제 여러 개 그냥 하나를 묶어서 그냥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가 죽은 지 이제 꽤 됩니다. 그냥 이제 장례식이 끝났고 지금 이제 화두가 일본 정부 차원에서 국장을 하겠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국장에 대해서 오히려 역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큰 격차는 없는데 좀 의외의 이야기죠. 아베가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일본 정치 외교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인물이었다는 데 대해서는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는데, 왜 그럼 갑자기 이제 국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가? 그건 아마 역시 통일교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살해한 사람, 그게 이제 아베가 통일교하고 연루되어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이제 테러가 나고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본 방송, 그 다음에 뭐 라디오, TV, 유튜브 보면 이제 그 통일교 가지고 난립니다. 근데 그냥 하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아들은 이제 이성을 잃지 않고 있는 게, 어제 대표님과 이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이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통일교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종교는 아니죠. 한국에서 발언을 했고 거기에 이제 문선명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고 있는데, 한국의 이제 국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의 어떤 종교, 남녀 호랭캔교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 가지고 만약에 정치권에 돈을 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누가 이재명을 죽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 그 뒤에 일본이 있다고 쌩 난리치겠죠.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 어떻습니까? 무슨 대상안에 몰려가 데모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통일교가 잘못된 거지, 한국 국민, 한국 정부와는 관계가 없다는 걸 갖다 분명한 그런 어떤 명확한 인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일교 문제가 막상 들여다보니까 너무 심하다. 이게 어떻게 이 집권 여당에 이렇게까지 많이 이제 침투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급기야 아마 인기를 의식해서 조각을 새로 해서 내각을 새로 만들었죠. 기시다가 새로 만들었는데, 당장 이제 야권에서 이거는 통일교 스캔들을 갖다가 덮기 위한 내각 구성이다라고 이제 아주 이제 심한 이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일교가 뿌리가 굉장히 깊죠. 통일교가 1954년에 문선미가 만든 건데, 그거는 이제 위후교가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3년이 흐르고 1953년 7월 27일 날 휴전 협정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이제 반공을 표방했습니다, 이 종교가. 그리고 일본, 미국에 여러 군데 진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뿌리가 깊은 게, 지금 그 사진들 찾아보시면요, 인터넷상에서 기시노부, 그러니까 1950년대부터 일본의 정치권하고 깊게 연루가 되었다는 겁니다, 통일교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고 굉장히 수십 년 동안 그런 어떤 이상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는 거죠. 다만 자민당 이제 정당 전체 차원에서 통일교를 후원단체로 삼았다든가 하는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정보도 나오지도 않고요. 다만 자민당에 있는 개개의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연루됐을 뿐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기시다 내각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또 야권에서는 시민단 진대에서는 당장 국정조사해라 라고 하는데, 최근에 가기에서 자민당이 아마 국정조사는 하지 않는다. 다만 거기에 연루된 사람들, 국회의원이나 또는 당무자들이 있다면은 스스로 그냥 밝혀라 라는 선에서 이걸 갖다가 적당히 매듭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자민당, 그 다음에 자민당을 지지하는 세력, 그래 이런 사람들은 아마 이 통일교 스캔들 때문에 정부나 정권이 흔들리는 걸 원치 않는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건 아베나 그 다음에 자민당이 실수를 하긴 했는데 막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저쪽에서 소위 말해서 우익이 공산당에 반대하는 그런 어떤 성격을 가지고 회의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자금 운용도 한다. 그러니까 약간의 어떤 그 후원 관계, 제휴 관계를 맺자라고 했을 때 굳이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아마 적당히 악수다고 가서 이제 후원 연설도 해줬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적당히 덮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베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아베가 영상으로 그런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언급도 하고, 지금 웃기는 게 미국에 보면 폼페오도 연루가 됐습니다.
한국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폼페오까지 아마 영상으로 무슨 메시지를 보내고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조야도 아마 더 찾아보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짐작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닉슨 대통령하고 문선명이 만난 그런 사진도 있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이 뭐 사기꾼입니다만 유명했냐면은 뉴스위크지의 표지 모델로 나온 적도 있거든요. 문선명이가. 아마 한국 사람으로서는 박정희 다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뉴스위크나 타임지에 나왔다는 기억은 제가 없기 때문에 아마 박정희 그 다음에 문선명이 유일했던 것 같은데요. 이 정도로 이제 세를 확장한 건데 그 당시 일본의 이제 보수 이익을 표방하는 자민당으로서는 이제 반공을 기초로 삼으니까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부가 그다음에 계속 이제 그 통일교하고 이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참에 아마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 처음에는 호들갑을 들고 쌩 난리를 치다가 결국 결론은 어쩌고 허주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거의 동요하지 않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냐 하면서 조목조목 체계적 조직적으로 따져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통일교에 당해가지고 돈 뜯긴 사람들 이런 증언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하지만 굉장히 차분한 형태로 그게 무슨 뭐 고성을 뭐 낸다든가 아니면 감을 지른다든가 뭐 욕설을 부른다는 그런 사람이 일체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 정말 부끄럽다. 통일교 이런데 이제 호가닥 해가지고 돈 갖다 바치고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런 고발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의 기시다 정권의 이제 지지도도 지금 상당히 들어서고 나서 뭐 최하로 떨어졌는데 웃기는 거는 기시다 정권 최하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윤석열이 그 최고로 올라갔을 때보다 더 높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그게 한국 기자들은 일본이 뭐 조금만 안 좋은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막 이제 짐소봉대 해가지고 신났다는 듯이 보도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별로 그렇게 일희일비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나라 국민성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이참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통일교를 이제 법적으로 단죄하기는 힘들겠습니다만 정치권에서 아마 완전히 일소 내지는 배제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활동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변호사 모임 같은 데서도 아마 법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이제 녹취록 같은 게 이제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그 우리나라 그 사이비 기독교하고 똑같더만요, 보니까. 이제 올해 안에 또는 1, 4분기 안에 돈을 얼마를 모으자, 10억을 모으자, 뭐 몇천만을 땡기자라는 식으로 이제 모금액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이제 사람들을 갖다 강제로 이제 돈을 내게 하는 거죠. 기부를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행각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다 이제 드러나고 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좀 웃기냐면은 지금 현재 새로 조각을 했습니다만 지금 기시다 내각 안에 소위 말해서 장관급, 차관급, 그 다음에 거기 당무자 중에 상당히 고위직들 무려 31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자기들이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데 내가 이러한 이유로 그쪽하고 이제 통일교하고 관계를 맺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돈 낸 건 그래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몇백만 원 낸 줄 알았더니 작게는 우리 돈으로 5만 원, 많게는 15만 원. 그러니까 무슨 통일교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참여비 내지는 약간의 후원금 그런 정도로 소액을 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큰 스캔들을 할 수 없는데 다만 일본 국민을 대표하는 일본 국가를 대표한다는 정치인들이 저런 사회 종교에 연루돼 가지고 저걸 갖다가 자기들을 후원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브라질 좀 심한 건 웃기는 게 브라질에서 통일교가 거기 가서 뭐 행사를 하는데 그 브라질에 가서 하는 행사에 일본 참여인 4명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뭐 사진도 찍고 뭐 악수하고 웃고 뭐 이러는데 리셉션도 하고 말이죠.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환경장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마 당분간 기시다 정권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치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이 되는데 아마 이번 기회에 아마 조용히 그리고 철저하게 통일교하고 일본의 정치군이 단절되는 그런 계기를 아마 맞게 될 거라고 아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과연 문선명이가 반공이었는가? 물론 반공을 표방했죠. 반공을 표방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세계가 바뀌었을 때 지각 변동이 일어났을 때 1991년에 평양을 방문을 합니다. 사진에 나옵니다만 김일성이 어깨 안고 쌩 난리를 쳐요. 근데 그때에 김일성이하고 어떤 관계였는가? 일본에 있는 통일교 신자들한테 돈을 뜯어가지고 북한한테 갖다 바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 무슨 행사를 했는데 그것도 아마 한국 방송에 나오지 않고 일본 방송에 포착이 된 것 같은데요. 여러 군데에서 영상 메시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축하 화환이 올 거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이게 반공단체입니까? 그건 아니죠. 이게 돈을 뜯어먹기 위해서 무슨 짓이나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가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 북한하고 뭔가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북한도 돈 안 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체제니까 그게 분명히 뭔가 돈을 줬겠죠. 예. 근데 그 당시에는 이미 1990년대면 한국에서 통일교라는 거는 그렇게 뭐 영향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아마 돈을 아마 땡긴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뉴스가 파다합니다. 그리고 좀 기가 찬 게 저는 몰랐는데 청평인가요? 청평이구나. 거기 지금 대궐 같은 궁전 같은 걸 갖다 몇 군데 이제 세워놨는데 그 일본에 있는 통일교도 그 사람들을 갖다가 무슨 연수식으로 한국에 데리고 와서 무슨 기도 수련회도 시키고 이러는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뭐 성령이니 하나님 아버지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완전히 소면은 불량단체인데 돈 뜯어먹는. 근데 이번에 아마 법적으로 이 단체를 단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죠. 근데 만약 그게 실패한다 하더라도 일단 더 이상 통일교가 자민당 내 또는 일본의 정치권 안에 기생하지 못하도록 하나만 조치가 취해질 걸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장 문제는 아마 이게 걸림돌이 될 건데 이미 국장을 한다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국장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스캔들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이 통일교 문제 때문에 기시다 내각이 사실은 출국한 지 얼마 안 돼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물론 기시다 본인은 아마 직접적으로 연루된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이거는 이참에 이렇게까지 저도 통일교가 이렇게 자민당 내에 깊게 침투했는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지금 조금 더 아마 두고 봐야 되는 일본이 어떤 식으로 이성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지 아마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연중에서 뉴스가 됐던 게 이제 중국과의 갈등 문제인데 산불선언이죠. 그 산불선언에 대해서 왕위가 뭐 5개 조항을 이야기하고 그 중에 이제 핵심은 3가지입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불선언을 계속 유지해라 이래 되는데 그게 산불선언 외에 또 플러스 알파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당시에 산불선언 말고 지금 현재 국내에 들어있는 사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아마 선언을 했다고 하는데 선서 한자로 선서 썼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 말을 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약을 했다고 하는데 확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둘째 치고 일단 결과는 맞죠. 5년 동안 문재인이가 결국 사보타지를 했고 거기서 이상한 좌파들 주소지 바꿔가지고 거기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결국 그 사드를 미사일 기지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고립시키는 바르샤바 개토처럼 만들어가지고 미군이 거기서 밥도 제대로 못 먹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집권 시기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문재인이가 실제 구두로 그걸 갖다가 중국 측에 확약을 해줬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미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산불선언 결국 이제 중국이 한번 보십시오. 낸시 펠로시가 딱 5개국 순방하고 나서 바로 한국을 불렀거든요. 중국이. 그거는 그 5개 중에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다라고 집은 겁니다. 우리가 만나자고 한 게 아닙니다. 왕이가 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왕이가 만나자고 할 경우에는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네가 오라 할 말에서는 네가 오라라고 해야죠. 그게 보르륵 뛰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작은 외교 참사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일부 언론에서는 박진 외교장관이 잘 대처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스페시픽한 아주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중국이 제시했는데 두리뭉실하게 우리는 국가 이익에 따라 하겠다라고만 얼버무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얼버무려 가서 넘어갈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보수 정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될 때 이제 두리뭉실하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이 정치성이 부족합니다. 지난번 8월 15일 날 윤석열의 메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북한에 대한 뭐 담대한 구상? 그거 옛날에 미국의 그 아들 부시 대통령도 무슨 볼드 프로포절이라고 다 했습니다. 그때 다 하던 게 내용 큰 게 다를 것도 없습니다. 이명박이 하던 거, 그거하고 다 똑같고요. 그런 내용. 그게 무슨 북한이 절대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그게 목숨 걸 이유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이제 뭐 미래장년 관계를 형성해 나겠다. 그걸 갖다 또 대서특필한 우파 유튜브들이 있는데, 아니, 지난번에도 다 마찬가지로, 아니, 좌파 대통령도 그런 말은 다 했거든요. 3.1절에도 했고, 8.15에도 했고, 일본과 전향적 관계를 모색하자. 그게 윈윈하는 길이다. 그거는 정치적 색깔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어느 대통령도 그런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그게 무슨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 중국 문제, 낸시 펠로시 건으로 해서 한국이 얼마나 중국의 저자세를 보였는가 하는 건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 일본이 아마 가장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그래서 일본에 한 그 영향력 있는 정치 농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한국은
보수가 잡든 그다음에 빨갱이 정권이 잡든 어차피 중국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다. 왜? 이거는 반도 국가의 숙명이다. 일본은 해양 국가이기 때문에 옛날에 물론 제국주의 시대 때 대륙을 넘보고 대륙을 타면서 한번 침략 공세를 전개했습니다만 이제 실패로 끝났죠. 미국을 건드리는 바람에. 근데 지금 현재 평안법상에 있는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바다만 보고 지낸다는 거죠. 바다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 간에 대륙에 미련을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이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삼성이 아마 지금 미국이 저런 식으로 아마 중국에 계속 압박을 가하면 삼성도 장사하기 힘들 거다라는 멘트가 그 일본의 농객들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삼성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이제 아주 단언을 하시는데 일본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표현을 못 합니다만 결국 중국의 저자세 보이는 거 그건 결국 이제 그 삼성 이해관계 그런 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데 대해서는 이제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볼 플러스 알파 이거는 완전 이제 여적죄죠. 반역죄에 해당되는 건데 지금 뭐 문재인을 반역죄로 집어넣겠습니까? 이재명이 하나도 집어넣지도 못하는데 족치고 죽일 놈들이 이제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만 뭐 타이밍도 안 놓쳤죠. 지금 이렇게 지지도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대도 않을 거라는 게고, 일본 언론, 그 다음에 일본의 한국을 잘하는 농객들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이제 정권이 보수로 넘어왔다 하더라도 입법부를 갖다가 민주당하고 이제 좌익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할 거다. 그 다음에 뭔가를 하려고 그래도, 심지어 일본과 전향적인 관계를, 그 중요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갖다가 굉장히 혁신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그래도 지지율이 저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아마 추진하기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한국은 일본하고 조금 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정책을 내게 되면은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합니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절대 지지율에 올라가는 그 동력으로 활용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코 그것도 말의 잔치로 끝날 뿐이지 일본하고 전향적인 관계를 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쓰지 않을 거라고 일본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세계 언론에서는 이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일본하고 관계를 개선하겠다라고 공표한 데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포인트를 매겼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결과로서 그걸 증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세 번째로 하나 이제 이야기할 거, 지금 일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 대표님이 이제 계속 이제 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국내에서나 칠러 세력들, 이것들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에 칠러가 이렇게 많은지. 웃기는 거는 이제 좌익 세력은, 좌파들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별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소련이 무너진 지 오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아마 제일 정신병자 같은 행동을 하는 게 아마 박상욱 겁니다. 이게 옛날에 KBS에 있다가 지금 이제 자체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처음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갖다가 이제 제대로 균형 감각을 갖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을 했다가 지금 완전 이상하게 스텝에 꼬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자료 화면에 쭉 나옵니다만은 뭐 깨어나는 자유의 등대, 타이완 이래가지고 엄청난 반중 이제 분자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빨고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완전 뭐 언젠가 건공일척의 승부를 겨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한 반중분자라는 거는 좋은데, 그럼 러시아는 왜 이렇게 평가하는가 하는 거죠. 지금 자료 화면을 제가 순서적으로 대표적인 걸 내가 뽑겠습니다만, 이게 화면은 박상호가 직접 지 유튜브에 내보낸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치즘 없는 세계를 위하여 우크라이나 난민 327만 돌파, 나올 사람 다 나왔다. 이게 소위 말해서 자칭 반중 우파 유튜버가 하는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쇼이구 국방장관, 전쟁은 내년까지 간다. 우크라이나군 곳곳에서 괴멸. 제재할수록 강해지는 러시아. 이거 골 때리죠. 지금 대부분의 유럽이나 소위 말해서 신중국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또는 뭐 동남아시아라든가 남미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각국의 어떤 국가 이익 차원에서 뒷거래를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원색적으로 러시아를 지지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시리아라든가 맨날을 빼고 나면은. 근데 이걸 한국에서 이런 소위 말해서 오피니언 리더급에 속한다고 할 수 있는 이런 작자가 어디서 소스를 받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지. 지금 현재 가장 객관적인 보도를 자료를 내는 건 그래도 역시 미국이라고 보고 있거든. 미국이나 영국이라든가. 근데 이 사람은 그런데 인용을 하지 않고 거의 아마 타스 통신이라든가, 그 다음에 러시아에서 나온, 얘가 러시아 말을 좀 읽을 줄 압니다. 러시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신문이라는 그 문건들이 나오면 그걸 인용하기를 좋아하겠죠. 하지만 그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다음에 시청자들한테 공개를 해야지.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페이크 뉴스를 전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얘가 러시아를 말 안다면은 한국에 있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아마 모종의 공작에 들어갔을 겁니다. 밥도 사주고 세미나 참석도 해달라고 하면서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유도를 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왜? 우리도 그런 공작을 합니다. 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라든가 우리나라에서 박사학위 받고 간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 친한 분자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결코 아마 러시아 정부라든가 러시아 관계기관하고 모종의 연결고리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러시아의 스팀앤롤러 시작됐다. 제재할래 굶을래. 우크라이나군 투항의 물결. 우크라이나군이 대량으로 투항한 바가 있습니까? 마리우폴 빼는 하나도 없죠. 지금 현재 거의 4배, 5배 정도의 많은 사상자를 지금 러시아군이 기록하고 있고요. 이미 전세는 전 세계 언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군사 마니아들, 군사 관계 전문가들의 논평에 보자면 지금 전세는 완전히 우크라이나로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만약에 북한이 군대를 갖다가 파견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박상호나 러시아 편들 건가요? 그래서 저는 북한이 군대를 파견하길 바랍니다. 그럼 이 작자가 어떤 식의 답변을 내놓을지. 지금 현재는 군발에가 가는 게 아니고 북한 노동자들이 간다고 하는데 자,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한국 군대도 1년 내내 총검술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격 훈련하는 건 아니거든요. 거의 대부분 삽질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것 같으면 북한군은 총검술이라든가 무슨 군사 교리 배우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훈련하는 거, 하계훈련, 동계훈련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아마 노동하는 시간이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루안스크 공화국에 아마 노동자로 가서 거기서 아마 건설관계 일을 할 거다라는 소문이 파다한데 그 소문이 처음에 나왔던 거는 러시아 국영방송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러시아 정부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일을 토론한 바도 없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아마 북한군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병력이 딸리니까 심지어 중앙아프리카에서도 왔다 그러거든요. 어떤 정권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그러면 러시아가 국영방송에서까지 이야기했으면 그냥 정부가 북한군 오라. 그리고 북한군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그럼 저렇게 발뺌을 할까요? 자, 러시아의 의도는 이런 것 같습니다. 루안스크는 지금 현재 괴뢰공항이지만 형식적으로는 독립공화국이죠. 러시아 영향권 안에 있지만. 근데 루안스크가 자체 이제 전쟁 피해 복구를 위해서 북한군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러시아가 북한군을 공식적으로 참전시키게 되면 이게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데다가 지금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 노동자가 과거의 우크라이나 땅, 지금 현재 루안스크라든가 도네츠크 공화국에 와서 일을 하게 되면 이 자체도 유엔의 제재를 위반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는 마치 형식적으로는 자기들은 이 일과 무관하다는 걸 보여주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안스크 공화국이 북한군을 받아서 그렇게 공사를 시키든 건설 현장에 투입하든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무기를 들고 바그너 부대하고 같이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든 그거는 우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만들기 위해서 아마 저런 식의 제스를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아마 지금 현재 한국을 잘 아는 미국 전문가들은 아마 분명히 러시아에서 오케이 떨어지면은 아마 북한군이 참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거의 다수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현재 이제 지지율이 28%대라고 합니다만 지금 24%대로 떨어지겠죠.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가 기껏해야 24%, 25%에도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고 하는 아마 그런 되도록에 아마 윤석열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공무원을 참 비참한 게 정권 눈치만 보다가 과거 문 정권 때 그냥 좌빨들 도와가지고 매국노짓 하다가 방공법에 위반되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숱하게 위반되는 짓거리를 하다가 지금 현재 정권이 바뀌었는데 자리에 연연하면서 스스로 옷 벗고 나가는 놈 한 놈도 없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이 문 정권, 이 매국 정권 그 다음에 보수로 전환은 됐습니다만 투표를 통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기가 없는 계속해서 이제 기득권과 놀아나기 때문에 일반 국민 대중들로부터는 점점 거리를 두게 되는 이 정권 사이에서 공무원들의 처신이라는 게 사실은 비참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인기가 유지되고 할 때 일할 맛도 나는 건데 이게 좀 월드 레코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100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오늘 무슨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 기자회견 한다 그러더만요, 윤석열이가. 100일밖에 안 되는데 지지율이 30% 유지 못하는 거, 이건 아마 한국 내고 전 세계도 이런 정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공무원들에만 일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기관 또는 이미 과거 정권에서 이제 몸담고 있다가 지금 은퇴한 이제 전직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의 행각을 보게 되면 지금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 전에 이재명 캠프에 들어간 외교부 직원들이 꽤 있었죠. 전직 대사들, 그 대표적인 게 위승락 같은 경우인데, 주루시아 대사. 이 사람이 이제 장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재명 캠프에 들어갔는데 번지수 잘못 긁었죠. 그거는 아마 윤석열이 캠프에 들어가 봐야 서열이 낮으니까 그 1순위, 2순위가 다 있겠죠. 박진이라든가 하다못해 김성환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관을 하려면 만약에 이재명한테 배팅하는 게 낫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계속해서 친중하고 종북해야지. 얼마 전에 중화를 보니까 유승락이가 어떤 글을 썼냐면은 확장 억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이런 개같은 소리가 됐어요. 이재명에는 명백한 친중 종북론자인데 그 캠프에 있던 놈이 지금 와가지고 중화일보 같은 색깔이 애매한 이런 신문에다가 마치 한미동맹을 초석같이 여겨야 되는 전직 직업 관료로서의 충이다라고 이딴 개소리를 하고 자빠졌거든요. 이런 놈들이 대한민국에 기생충 같은 공무원들의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재명 쪽에 들어간 공무원 이름 나중에 제가 일일이 다 최소한 외교부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식솔들은 제가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게 카메라 앞에서 이런 논평만 해야 되냐 하면 정말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자 얼마 전에 서울에서 또 6,000명, 5,000명과 6,000명과 민노총 나가지고 떼놓고 반미 데모했죠. 이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정권이 우습게 보였으면은 100일이 안 돼가지고 그딴 데모를 하겠어요. 떼놓고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이 민노총 이 자식들이 북한 미사일 쏘는 데 대해서 한마디로 한 거 봤습니까? 그런데 뭐 신문에서 사설의 표제를 이렇게 달았더만요. 민노총은 정치단체인가? 물음표. 그럼 내가 그 신문사한테 물어보죠. 니는 몰랐나? 정치단체 맞잖아. 빨개 집단 맞잖아. 연봉 8천만 1억 받는 빨개 집단들. 정말로 한국이 적화되면 얘들 1억 연봉 받겠어요. 100만 원도 못 받지. 근데 이것들 앉아가지고 빨개 집하고 잡아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국민투표 해가지고 우리나라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이재명도 못 잡아놨는데 얘들 다 없애려면요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기회를 통해서 쓰리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민병이 우리나라 여러 단체 중에 민자 벗은 애들, 민노총이, 정교조 이런 애들 이거 지금 현재 보수의 저런 수준 가지고는 절대 출하지 못합니다. 박근혜 때 겨우 하나 없앤 게 이석기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이석기 풀어달라고 하는 종자들이 저렇게 많잖아요. 저렇게 종자들이 많겠을 친구는 그만큼 그런 이제 친북 종북 세력이 존재한다는 그 개념보다도 얼마나 보수가 비참하고 허약하게 보였으면 걔들이 저렇게 대놓고 백주 대낮에 대놓고 저런 짓거리를 하겠냐는 겁니다. 과연 이 정부가 이걸 갖다 이겨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겨내기를 바랍니다만 그래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 한심하게 짝이었는데요. 더 이상 하면 입에 욕밖에 안 나올 것 같아서 욕하면 또 노란 딱지 붙으니까 오늘 2부 방송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브랜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구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았어 말리 비 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새기 센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